저는 다음에 이번에 대상작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했으나 대상작 하나만 하면 분량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부에서 세 작품 하고 여기서 나머지 세 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작품이 김병훈의 세월은 우리에게 어울려, 그 다음에 신주희의 작은 방주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작이 남았는데요. 우선 김병훈 작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박인상 선생님. 저는 이번에 김병훈 작가 교보에서 수상한 이후에 뭐 이야기하는 그 동영상 같은 거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말한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항상 퀴어 소설에서 그러니까 과거 세대 퀴어는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방식으로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소설에서. 근데 자기 이제 소설에서는 좀 죽지 않고 돌아온 어떻게 보면 그런 살아남은 퀴어 전 세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 소설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일단 되게 납득이 잘 된다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 우리가 예전에 전작사에서 김병훈 작가 작품을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몇 년도였지? 재작년인가? 재작년 정도일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가 좀 공통적으로 아쉬움을 이야기했던 게 너무 소설이 대사로만 꽉꽉 채워져 있다. 사실상 상황만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어떤 서사적인 전개보다는 말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퀴어적인 어떤 삶의 생존을 마치 어떤 하나의 그 토론의 장처럼, 그 에이섹슈얼 나오는 소설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삶의 양상들이 말 그대로 대화로서 교차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화두를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서사적인 어떠한 매력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그 당시에 좀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소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서사적인 축조에 있어서도 매력이 드러나는 소설이기도 하고, 심리관 선생님도 심사 과정에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전 세대, 그러니까 이전 세대 퀴어와 지금 세대의 퀴어의 삶이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좀 교차했던 소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퀴어 소설에 있어서도 새로운 어떤 소재나 경향을 제시해 주기도 했고, 전반적으로도 이야기의 축조 같은 것들이 저는 좀 매끄럽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카메라라고 하는 소재의 활용이라던가, 부산으로 굳이 이제 살아남은 삼촌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의 연인과 함께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관계를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식이라던가. 연인은 아니잖아, 친구잖아. 그쵸. 각자 파트너가 따로 각자의 있었지. 파트너죠. 죄송합니다. 이러고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들은 충분히 좀 잘 축조가 되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사가 전반적으로 많고 많은 것들을 좀 다소 구구절절하게 전개한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 조금 지루하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대사가 많았던. 여전히 많아요, 대사가. 그래서 나는 이 대사가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특별히 뭐 필연적인 대사도 아닌데 계속해서 대사를 꽉꽉 채워 넣는 방식의 서술이 일단 저는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불만스러웠고요.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좀 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그래서 안 읽혀갖고 다른 소설들은 다 한 번에 다 읽었는데 이거는 두 번에 나눠서 끊어서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말씀하신 대로 퀴어들은 늙어서 죽기 쉽지 않죠. 대부분 자살하니까. 그래서 나이든 그 동성애자들, 나이든 게이들이 나중에 이제 뭐 60대 되고 칠순잔치 하고 이러면은 눈물 흘리면서 서로 감동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살아남았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 살아남은 게이들, 그 이전 세대 게이들과 지금 세대 게이들의 어떤 만남을 소설적으로 형성한다는 측면은 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분명히 실질적인 어떤 의미도 있다,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높이 사고 싶은 소설이었는데, 다만 이제 서사적인 어떤
구성이라든가 뭐 어떤 문장의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살짝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게 좀 지루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중간에 이 두 같이 이제 여행 부산으로 같이 가줄래?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둘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 각각 두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부분이 맞아요. 너무 설명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다 약간 보니까 본인들의 가족사도 소개가 네. 되고 네, 거기 네. 안에서 퀴어로서의 삶의 문제도 네, 설명이 네. 되고 너무 많은 그러니까는 얘기를 그게 좀 그 부분이 좀 너무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이제 자기랑 같이 동행해준 그 친구의 경우는 아무튼 되게 서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가족이 반대를 했고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던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인지 이 서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자기가 이제 퀴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보통의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되게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야지만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퀴어적 강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어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퀴어에 대한 이미지들 되게 성적으로 문란할 것이다 라든가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게 설명적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다. 그러나 앞서 두 분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이든 퀴어 이제 엄마는 에이즈로 죽었다. 죽은 삼촌 죽었다고 알고 있던 삼촌이 사실은 죽지 않고 에이즈에 걸린 건 맞지만 에이즈에 걸려도 금방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산의 요양병원에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삼촌을 만나서 삼촌이 쓰던 그 이제 카메라를 받았는데 그때 그 카메라를 이제 고장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건전지의 문제였다라는 거, 고장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동력, 젊은 게이들의 피가 수혈이 되면서 카메라가 다시 휘리릭 돌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제 새로 찍힐 준비가 되어 있는 카메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물론 이게 되게 좀 소박한 설정이긴 하지만 이런 설정도 이 두 세대가 다른 게이들의 만남 속에서 이 설정이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소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지루하게 읽다가 맨 마지막에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 카메라 그 장면이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고장 났다는 믿음 때문에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그 카메라 고장이 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삼촌과 자기의 관계도 고장 났다는 믿음 때문에 사실은 헤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 어머니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영향으로 또 자기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와서 보니 저는 사실 딱히 키어라고도 안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게이이기 때문에 그 에이즈를 환자였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장났다고 인식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마치 카메라에 배터리를 넣는 것처럼 다시 리셋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여기서 다시 재출발한다고 봤거든요. 이제 진짜 중간에 어머니나 다른 사람의 시선 없이 과거에 자기를 좋아했던 귀여워했던 삼촌과 자기가 따랐던 조카의 관계로서 다시 재출발한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거를 그 카메라 배터리를 넣고 다시 그 번호가 되돌아가는 그 장면으로 압축을 시켜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또 키어인가? 그 다음에 또 좀 장황한데 이렇게 읽다가
다행히 길지 않았고 그 마지막 장면으로 그 이전에 심어놨던 이야기들을 다 회수 가능한 그런 장면, 상징적 장면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작품이 대상에 갑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영미문학의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그러니까 좋은 소품이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압축적인 상징을 잘 활용한.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관계를 리셋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 구도의 주제에서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측면의 상징으로서 카메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인물들이 결국에는 퀴어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하는 시선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고장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고장난 존재가 아닐까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들을 이 소설 안에서 던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과 나의 관계가 리셋되는 방식의 상징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는 사실은 고장난 게 아니야. 고장났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고장내는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이 카메라라고 하는 상징적 결말을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이게 이 소설의 정말 미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잠깐만요. 물 좀 마셔야 돼. 자, 계속 말씀하세요.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신주의 작은 방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심사 때에서도 많은 심사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함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유독 좀 거시적인 소재들을 많이 가지고 왔다. 동시대적이고 코인. 정말 요즘 더 이상 이제 MZ라는 말조차 조심스럽지만 이제 안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세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신세대 너무 젊은 세대, 젊은이들, 청년 세대, 청년 세대. 뭐들이 요즘에 우리 시대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들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소재적인 차원의 접근을 굉장히 좀 의식적으로 한 소설이고 그게 굉장히 많은 소재들을 끌어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너무 오버하지는 않았다. 아니 근데 여기에 인물들은 여성 인물은 둘 다 40대예요. 30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의 소재적인 접근 방식이 그런 거. 그러니까 인물이 청년이라는 게 아니라 딱 요즘 세대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방식의 그 압축적인 인식들이잖아요. 뭐 코인, 뭐 한탕, 혹은 직장에서의 가불관계, 혹은 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서로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던가. 요즘 힙한 우유니 사막까지. 우유니 사막이 힙해요? 힙하죠. 아, 그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나를 찾는 여행 뭐 이런 거 하면 항상 단골 소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들은 40대이지만 딱 요즘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의 삶에 대한 이 고뇌라던가 아니면 자기 발견에 대한 이 현대적인 의문들 같은 것들을 소재적으로 정말 압축해서 다 때려박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그게 막 다 때려박았기 때문에 너무 막 삐걱삐걱거리거나 아니면 좀 오버해가지고 넘친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고 이 소설이 말 그대로 취하고 있는 좀 동시대적인 것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축조되어 있는 소설적인 진행 방식이 저는 상당히 좀 매끄러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가가 좀 조형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게 어쨌거나 주인공과 그 친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굴러가는 거잖아요. 이 친구가 코인 회사인가? 코인 회사. 그리고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 여기를 무슨 회사라고 불러야 되나? 약간 좀 애매하게 묘사되는데 IT 회사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거기에서 주인공이 겪고 있는 이 계약에 대한 앞으로의 불안정함 그리고 이제 되게 의식하고 있는 직장 내 동료가 또 있잖아요.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의 출판사. 출판사인데 교과서 중심으로 되는 아동문학. 아동문학이었나? 그러면 처음부터 가르쳐줘야지. 제가 왜 이렇게 읽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디테일을 더듬어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서 발령이 새로 나면서 대기 발령 상태에 걸려가지고 사실상 이제 주인공이 이제 조만간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데
과거에 이제 코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것처럼 코인이나 뭐 이런 미래 산업이라던가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주가 될 거야 라고 주장했었던 그 친구가 사실은 이 코인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도 때문에 오히려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피해나 뭐 자살한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종이 되어버리고 주인공은 이 사라진 친구를 찾기 위해서랄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랄까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딱 요즘 어떤 이정표 같은 것들을 그려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유니 사막에 가도 아무것도 찾을 수 있는 건 없는데 거기서도 말도 웃기잖아요. 여행사 사장이 이 친구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잖아. 원래 여행 너네 둘이 같이 오기로 했었던 거니까 이 친구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지. 너도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쨌거나 거길 가게 되는 이 과정을 그려내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저는 좀 잘 묘사가 되었다. 그런 느낌이어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오히려 이 작품집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작품들과 약간 좀 구별되는 매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불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소설의 전반적인 정서라고 해야 되나 지탱하고 있는 감정은 목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근데. Sorry. 첩을 날려버려. 목에다가 첩을. 자 계속 얘기하세요. 당황스럽죠. 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죠. 불안. 그러니까 불안한 개인들.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것 역시도 결국 연끌을 하고 돈을 단번에 일확천금을 해서 내가 더 이상 회사에서 이 고통이 시달리지 않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 그 코인이라는 것이 근데 사실은 사상 누각인 경우들이 많고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자체는 절대 뚫릴 수 없는 메커니즘이지만 사실은 코인을 통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거래소가 그러니까 탈중앙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반대로 탈중앙화하기 때문에 아무도 범죄에 대해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결국은 그것이 기존의 어떤 뭐 근본이자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우리 이 지금의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처음에 등장했지만 결국 자본주의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나쁜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의 불안들을 더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코인이 움직이고 있고 또 우유니 사막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사막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사진을 인스타에 갬성 사진을 찍으면 너무나 이쁘게 나와요. 하얗게 소금 사막처럼 나오고 거기서 들어누워서 사진 찍고 뭐 우유니 사막이라고 그 태그를 붙이면 수백만 장의 사진이 아름다운 사진들이 뜨겠죠. 그다음에 근데 사실은 거기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곳인 거죠. 그리고 거기는 그 핸드폰이나 이런 데 쓰이는 히토류 금속이 나오는 곳이어가지고 나라에서 그 우유니 사막을 개발을 해서 사실 원래도 죽음의 사막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완전히 개발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결국은 그런 돈들이 결국은 이제 코인으로 교환이 되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이 소설의 서사와도 연결되는 장소라는 거죠. 우유니 사막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쁘고 인스타그래머블한 곳이지만 사실은 결국은 개인의 어떤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산물들이 이제 이 소설에 계속 등장하고 그 속에서 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뿌리 뽑혀서 계속 이제 불안해하고 상대가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회사 내에서의 자기의 어떤 지위, 회사 내에서의 자신의 뭐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군상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소설을 대표하는 감정은 결국 불안이다. 다만 이제 이 신주희 작가의 이 서술 방식이 그런 어떤 불안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방식인지는 조금 좀 의문이었어요. 읽으면서 정동의 차원에서 정동의 차원에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불안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약간 칭리 소설 같은 느낌이 강해서 그런 느낌보다는 좀 너무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텐션이 높은 느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문장들이나 이런 데서 더 이제 부담감을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혹은 좀 스릴러적인 그런 장치들이 좀 더 있었다면 더 이제 그 주제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장치들이 더 잘 맞물리는 그런 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은이 사막이라는 장소 설정은 정말 좀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어쨌거나 이제 방주라고 하는 이 어떤 상징적인 소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앞에서도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의 환상이 말 그대로 모래처럼 흩어지는 거기도 하고, 동시에 이 방주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은이 사막을 간 건데, 사막에서는 배를 그렇죠. 띄워봤자 얘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갈 수 없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원에 대한 우리의 불안한 환상 같은 것들을 잘 녹여내기 좋은 장소 그렇죠. 설정인 그러니까 것 작은 방주들이라는 제목도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우연히 사막에서 방주를 타면 그냥 거기에 고립되는 거죠. 개인들이 고립돼서 죽어가는 수밖에 없고 어딘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방주를 좀 잘 읽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작품이야말로 제가 여기 올드스쿨이라고 느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힙한 소재를 끌고 오지만 소설 방식 자체는 과거의 서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클래식하죠. 가장 중요한 건 대립적 갈등을 다루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캔다는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을 캐는 것과 맨 마지막에 가면 우연히 사막에서 소금을 캐잖아요. 채굴. 네, 채구라는 그 채구를 연결시키는 건데, 하나는 이제 가상의 것을 캐고 하나는 실물감을 캐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건 이제 손에 쥐는 어떤 실물감이고, 그건 노동의 대가죠. 그러니까 작가는 이 두 개를 대립시키면서 저는 의미를 발생하는 방식으로 이 작품을 서술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면 알겠지만 친구는 가상화폐 쪽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얘 라이벌은 또 우윤희 사막을 가보지 않았지만 인스타 이미지만 땡겨가지고 서술하지만 나는 얼떨결에 어쨌든 직접 가버렸잖아요. 좋든 싫든 나는 어쨌든 직접 가버렸고, 거기서 사실은 진짜를 뭔가 캐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대립시켜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실물감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게 일종의 방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방주가 있지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방주들은 누구나 있지만, 작가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게 나 자신이기를 하는 뭐 그런 문구를 봤을 때, 그 실물감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주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작가의 좀 주제의식 같은 게 저는 읽혔어요. 그러면 네. 이제 여행사 사장님이 살려준 거네. 여행사 사장이 살려 친구가 살려준 거죠. 실종되면서. 네, 실종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거기를 갔어야 됐고, 인스타 사진을 못 찍게 됐고, 다 고개를 돌렸더니 우윤희 사막의 또 다른 측면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 갈 수 이렇게는.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 네. 친구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해서 또 친구가 또 걔가 빡치게서 간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되게 작품을 클래식하게. 괜찮게 봤어요. 왜냐면 이런 올드스쿨이 찐 올드스쿨이었기 때문에 좀. 아니, 그러니까 네. 지혜 작가는 뉴 올드스쿨, 네, 주재 네. 작가는 찐 그냥 올드스쿨. 찐 올드스쿨이었기 때문에 퓨어 올드스쿨. 네, 네. 저는 반갑게 봤어요. 이렇게 의미가 또 명백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읽기가 요즘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또 사실 이 작품에 제가 좋게 본 부분은 40대 싱글 여성을 맞아요. 다뤘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20, 30대 싱글 여성들은 많은데 40대 싱글 여성들은 사실 잘 소설 속에 등장을 안 해요. 의외로 소외되어 있는 존재. 네, 근데 이 여성들도 어쨌든 자기 나름의 뭔가 젊지는 않고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이 40대 여성들이 여전히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그런 뭐라 그럴까, 젊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또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어떤 약간의 갑갑한 상황 같은 것들이 잘 표현이 됐다라고 봤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뭐 찐 올드 스쿨이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읽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옛날 이제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좀 본 사람들은 좀 식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유은희 사막이라는 그런 곳으로 떠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랬나? 그리고 그 방주라고 하는 그 이 표현도 비유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올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대 싱글 여성들이 직면한 어떤 그런 답답한 현실, 이도 저도 아닌 어떤 곳에 약간 결계에 갇힌 듯한 느낌을 갖는 그런 여성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기에는 잘 다룬 것 같다. 뭔가 노아의 방주 정도 되면은 지금 모든 생태계의 종들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방주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의 방주는 완전히 그 개인화된, 그렇죠. 요즘식으로 표현 핵 개인화된, 개인. 핵 개인화된 자기 한 몸 결국에는 뭐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이제 자기 삶의 구원에 대한 뭐 주제라는 점에서 그 주제가 아주 익숙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오히려 요즘에 낯선 면도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소설은 예를 들면 막 그 우리 그때 봤던 세로토닌, 근데 그런 소설이 정말 어떤 남성 중심적인 문학, 여성 혐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문학적인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활개치던 시절에 그런 소설이 나왔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설에 대해서 그 평가하는 시점 자체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나오니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되게 독특하다, 새롭다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주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숨 쉬듯이 여성 혐오를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설들이 우리한테 전투력을 끌어올려주고 막 그런 우엘베그야말로 어그로의 장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게 타이밍의 문제구나, 소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올드 스타일이라고 해도 그게 지금 타이밍에서는 더 적절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까 패션으로는 올드머니 말씀하셨지만 그 돌고 도니까 지금 딱 유행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자, 요거는 심사위원장님 먼저. 아니 뭐 저는 이 소설의 앞부분에 그 미도파라는 그 공간에 대한 설정도 그렇고, 이게 이제 들고 나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잖아요. 터미널 네. 안에 있는 식당. 터미널 안에 있는 카페인데 식당도 하는. 식당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그 공간 설정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학폭을 다룬 얘긴데, 학폭이라고 하면은 되게 뻔한 가해 피해의 구도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 가해 피해의 구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가해 피해의 구도는 아닌데, 얘가 피해자인데 결국 가해자가 된 상황. 왜냐면 상대 가해자였던 애가 죽었기 때문에 얘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상황을 살아남았기 때문에 얘가 온전히 뒤집어 써야 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죽은 가해자의 엄마가 이제 얘한테 와서 끊임없이 이제 그때 상황을 진실을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진실을 요구하지만 그 엄마가 이제 그 얘를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진짜 가해자였을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거부감,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넌 살았잖아. 내 아이는 가해자였지만 죽었고. 그래서 이런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이제 상황 설정이 되게 주요했다. 그래서 가해와 피해라고 하는 그러한 기존의 도식으로는 이 관계를 좀 살피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남자아이가 계속해서 그 아이가 이제 그 동전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해서 앞면이 나오면 이게 그게 다 88 올림픽 그 호돌이랑 뭐가 기념주화를 얘가 계속 이렇게 던져가지고 딱 해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너는 맞는 거야. 넌 뒷면이 나오면 괜찮지만, 근데 예를 들면 얘는 안 보여주는 거잖아. 이게 앞면이건 뒷면이건 상관없다는 거죠. 어쨌든 이 게임의 룰은 얘가 정한 거고 그 주도권은 가해자 남자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근데 맨 마지막에 얘가 죽기 전에 그걸 또 다시 그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 했는데, 얘는 이제 앞면도 뒷면도 아닌 뭐라고 얘기했지? 뭐였죠? 그래서 아무튼 그 기존에 얘가 설정했던 게임의 룰을 벗어나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러면서 얘가 사실은 기존에 얘가 만들어놨던 어떤 프레임과 그 룰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얘가 사실 얘의 죽음 이전에 얘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자기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 정체성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시도했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게 설정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엄마 캐릭터도 되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가해자들의 그 부모들은 되게 극악스럽게 자기가 가해자이지만 인정하지 않으면서 네가 그렇게 주먹을 불렀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을 피해 당할 만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 엄마는 또 되게 피해자처럼 등장을 하거든요. 이 엄마가 가해자 엄마이지만 그래서 기존에 그런데 좀 더 집요하다는 점에서는 또 이제 가해자스러운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엄마의 캐릭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자주 접하는 학폭 사건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100% 그러한 피해자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닌 그런 어떤 살아남은 그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밌다 설정 자체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 대한 묘사라든가 그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폭이라는 소재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도 너무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읽기도 전에 좀 질리는 감이 있는 주제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문학에서 혹은 단편 소설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소설이었고 그래서 주제를 참 작가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또 그 미도파 다방의 묘사 저는 그 앞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이거는 진짜 대단한 소설이라는 걸 절감을 했어요. 그 미도파 다방이 눈앞에 그려지듯이 이 묘사가 되고 있고 그 미도파 다방에 취직을 한 아이의 그 황폐한 내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학폭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를 어떤 뭐 자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데 문학에서 그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피해자의 그 정말 황무지 같은 내면이 그 공간 미도파 다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공간성을 통해서 표현되는 걸 보고 이 작가가 내공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일단 끝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쭉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서 끝까지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가독성이라든가 흡인력이 대상답게 저는 가장 뛰어났던 작품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그 마무리 부분에서 살짝 조금 저는 아쉬웠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날 장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오잖아요. 가해자가 그 버려진 건물에서 또 다시 이제 그 괴롭히다가 어떻게 불운하게 이제 그 잘못 허술하게 되어 있는 곳을 잘못 이제 가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묘사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그냥 그랬구나 라고 끝나는 거죠. 뭐 그랬었네. 그 뭐 운이 안 좋게 이렇게 가해자가 죽었었네 라고 끝나버려서 약간 좀 싱거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그 가해자 어머니도 이제 뭐 나는 이제 떠나간다, 나는 간다 이제 뭐 그렇고 나는 간다. 같지만 그 피해자의 어떤 신선한 어떤 내면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미도파 다방이라는 공간에 들인 어떤 세공의 엄청난 기술에 비해서 마무리의 세공이 조금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거의 뭐 흠잡을
때가 없는 소설이었어요. 재밌게 읽었어요. 덧붙이자면 저도 조금 거기서 조금 더 나간 생각인데 일단 이 소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은 세공을 많이 들였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많은 서술과 묘사가 이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뒤에 그거를 하나씩 다 걷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계산을 많이 하고 쓴 소설이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에 속하는데 저는 오히려 내면이 잘 안 보였어요. 주인공의 내면이. 그러니까 주인공은 어떤 사건을 전개하는 입장에 서 있긴 한데 그 사건들로 인해서 주인공의 내면이 어떻게 변해했고 그는 이 자기가 피해자이지만 또 피해자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애도를 하는가. 여기 제목이 애도의 방식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애도를 하는가 주인공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애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도는 사실 푸는 게 아니고 소진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감정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애도는 이해가 가는데 주인공 입장에서는 어떤 애도일까라는 게 저는 안 풀리더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다시 소설 복귀해봤을 때는 주인공 내면이 잘 안 보였어요. 주인공이 사건을 중개하고는 있긴 하나 그 사건에 반응하는 주인공? 이 부분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결말도 저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그 사건을 중개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나는 오히려 그 내면이 잘 이어지지 않고 주인공의 내면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태인 것이 사실은 저는 피해자의 황폐한 내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행동이라든가 내 어떤 감정을 제대로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음.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이 단편 소설에서 이제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너무 선회를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게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건을 자신의 그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트라우마 피해자인 거거든요. 희생자인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서 훨씬 더 자기가 성인이 된 이후에 갑자기 깨달을 수도 있겠고 영원히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소설 속에서 또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중편 소설이 된다면 근데 어쨌든 이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자기의 지금 감정이라든가 그 행동 같은 걸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언어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희생자의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되게 객관화된 시선으로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얘는 아직 그 정도의 거리감이 그렇죠.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미드파라고 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사실 이 소설의 핵심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근데 나는 그 설명할 수 없음도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에 그래서 저도 굳이 승규의 죽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그치.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말할 수 없음이잖아요. 계속해서 말할 수 없었던 거고 말하지 않기를 선택했고 이 아이는 그 승규의 엄마가 와가지고 진실을 말해줘 하는데 애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애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행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위는 말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형태의 행위였는데 굳이 그걸 결말해서 작가의 어떻게 보면은 재구성된 시선으로 진실을 말해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끝까지 이 아이의 피해자성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그렇게 순수한 피해자성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여전히 피해자성의 상황에 봉착해 있고 이걸 자발적으로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미도파라고 하는 공간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애도 혹은 자기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소설은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도파 공간을 묘사했던 초반에 이 구축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는 여기 안에 모든 대부분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복귀하는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의미화 과정이잖아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왜 여기에 미도파라는 공간을 선택했는지 왜 여기에 더 머물러야 하고 찾아오는 순규 엄마에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공간과 공명하면서 보여주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유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왜 미도파였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사장한테 물어보잖아요. 여기 돈가스는
파나요? 했을 때 돈가스 안 판다. 그러니까 그럼 전 여기서 일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승균애가 돈가스 집이었고 그 집에서 돈가스를 뭐 만들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게 승규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돈가스는 고기를 계속해서 두들겨서 얇게 펴가지고 만드는 형태의 요리고 근데 얘는 미도파에는 돈가스가 없고 함박 스테이크가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박 스테이크는 다져져 있는 고기를 다시 뭉쳐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요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가스의 그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승규는 그 동주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으깨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도파라는 공간에 온 거는 뭔가 그거를 다시 뭉칠 수 있는 어쩜 저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잘하지? 과해석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승규 엄마하고 아니, 설득이 되잖아 근데. 승규 안 엄마하고 돼서. 대화에서 나타나요. 왜냐면은 승규 엄마는 거기서 함박 스테이크를 다 안 먹고 다시 으깨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거를 보고 동주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으깨진 마음을 다시 한번 으깨는 이 사람의 심리 따위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는 이제 승규 엄마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이 소재적인 배치나 그거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되게 이제 말 그대로 동주 입장에서 우리가 얘의 행위나 얘의 어떤 심리의 내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좀 어려운 근데 소설일 수 있어서 미도파라는 공간이 사실은 이게 터미널에 붙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지만 떠나지 않는 않을 수도 공간이 정주하는 공간이라는 그 애매함. 그다음에 이 공간은 카페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함박스테이크를 팔지만 콩나물국밥도 파는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일찍과 후종의 네, 공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주인공의 내면과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봐요. 그쵸. 얘는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도 없고 지금 자기의 마인드를 뭔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미도파라는 공간과 이 주인공의 심리가 합치된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 공간성이 사실 의미를 창출할 수는 없잖아요. 주인공의 상황을 만들 수는 있으나 설명해 줄 수는 있으나 그 공간으로부터 어떤 의미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뭔가가 저는 조금 더 행위가 주인공의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간이 뛰어나고 저도 처음에 왜 미도파일까를 생각을 했고 이름도 그렇잖아요. 미도파라는 게 과거에 있으면서도 현재성을 또 소설 내에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중간한 이 공간을 끝난 설정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어중간한 이 공간이 주인공의 그 내면을 설명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에 좀 너무 기대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했던 거죠. 아니 근데 사실 피해자는 자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피해자 언어는 원래 빈곤하고 그리고 이게 가해자들은 오히려 자기 합리화나 자기 정당화, 변명을 위한 언어를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그 상황, 내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자기는 그 상황 속으로 끌려간 거고 끌려간 상황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폭력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왜? 라는 질문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놓인 이러한 어떤 상황 존재 상황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밖에 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 그 상황 자체가 자기가 만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사실은 그런 피해자의 빈곤한 언어로는 얘기할 수 없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과연 그런 식의 자기를 설명을 내면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서 그 장면을 보여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라는 얘가 그런 게임의 어떤 룰을 만들고 그 상황을 만들어서 얘를 끌고 왔는데 얘가 갑자기 호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얘가 단순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피해자의 위치에만 있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만든 그 상황 속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 내가 맞더라도. 근데 그러면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의 어떤 피해자다움이라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피해자, 가해자 혹은 피해 가해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 마지막 그 장면들이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겹쳐지는 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승규와 승규 엄마. 그러니까 뭐냐면은 승규가 결국에는 동전 앞뒷면을 주인공한테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해라고 말하는 게 얘가 만든 게임의 룰이고 주인공이 그걸 벗어나서 이 게임의 룰에서 계속 그러니까 주인공이 싫었던 건 동주가 싫었던 건 그거에 관성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나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더라도 나한테는 폭력으로 돌아올 결과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앞 뒤를 물어보면 앞 뒤로밖에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대답을 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룰을 어기는 방식으로 뭔가 이 관성을 멈춰야겠다 이렇게 된 거고 승규 엄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를테면 동주를 계속 찾아와서 진실을 말하죠. 진실이 뭐야?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하는 방식의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승규와 겹쳐지는 동질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승규와 승규 엄마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승규 엄마는 결과적으로는 대답을 해주지 않는 동주에게 떠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려내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다운만을 또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 이야기도 승규를 통해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승규 엄마를 통해서 하고 있기는 해요. 그게 약간 좀 완전히 동주 입장에서의 액션으로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애매하게 느낄 수 있는 면이 있긴 한데 약간 양쪽을 다루려고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이쪽 사실은 우리가 학폭이라고 얘기를 하면 뉴스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학폭들은 가해자가 너무 명확하고 악마 같은 가해자 그리고 정말로 선량한 피해자 혹은 죽은 피해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분법화 되어 있는 구도를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가가지고 이제 그 가해자 부모네 집을 찾아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자경단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는. 그래서 가해자의 서사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가해자한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가해자한테도 서사가 있고 그 가해자의 서사를 우리가 알아야지 사실은 실제로 우리 구조의 문제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해자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한 얘기를 중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나 가해자가 그렇게 가해를 하게 된 어떤 정황들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사실은 피해를 이제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가해자 서사도 알아야 된다. 그 어떤 조건 하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그 가해자의 이야기는 결국은 승규 엄마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맨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제 승규가 했던 행동들을 반추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 명확하게 피해 가해를 나눠서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살아남은 아이의 내면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 가해자의 부모 역시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가해자 승규 엄마도 망가졌죠. 아들이 죽음으로써 영원한 피해를 받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가해를 하다가 일상적인 가해를 하다가 그리고 이 피해를 당한 학생 동주도 사실은 망가져 있죠. 그럼 서로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 망가졌지만 어쨌든 누구도 승자가 아닌 모두가 다 패자이고 피해자인 희생자인 상황 그 어떤 피폐한 풍경을 보여주는 곳으로서의 미도파라는 공간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우러져서 사람들한테 좀 어느 정도 다른 이야기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아 학폭에 관한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큰 성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자잘한 결말에서의 좀 아쉬움이라든가 저 역시도 제가 만약 썼다면 그런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서 팩트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결말인 것 같고요. 네, 뭐 대상작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데이터 분량이 걱정되기도 해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책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